1993년 7월 오전 6시 20분경 한 여성이 아침 운동을 위해 조깅을 하던 중 지나던 건물 7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진술에 따르면 고압으로 품어대는 소방호스의 수압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집 전체는 화염에 그을린 흔적들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유명 여자 가수 조미비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심성 좋은 그녀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항상 조용히 지내고 있어 그저 심성 좋고 진실된 여성으로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볼 때 그렇게 침착하고 착하고 이웃에게 잘 대해주던 그것도 대만 최고의 여자 가수가 불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9년생인 그녀는 사망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가정환경도 아주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난 후 이혼해 각자 살자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미비는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어머니를 따라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연극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연예계의 진로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미비는 대만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 잠시 대만에 들리게 되었는데 아주 우연히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연기 오디션에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록 하찮은 역할이었지만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첫 작품인 베이징의 젊은 내 거장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집 기생역을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역할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미국에서 다니던 유명 대학을 그만두고 대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예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꼬마 아가씨 탱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며 유명인이 되었던 그녀가 왜 불타 죽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쪽은 막힌 주방이었고 맞은편은 침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욕실도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구라고 해봐야 정문과 부엌 뒤쪽에 있는 후문이 전부인데 후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재 진압 후에도 이분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자연방어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이란 옷장의 서랍은
모두 열려 방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옷이며 신발, 신문 등 모두 아주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화재를 진압한 후에도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집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같은 것으로 점화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안을 조사하던 중 침대 아래서 아마도 그녀가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콘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아래 떨어져 있던 뜯어진 콘돔은 마치 사건 당일 사용했던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게 그을은 그녀의 시신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얀색 브래지어가 강제로 목까지 끌어올려져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전신이 불에 타 검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 수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만 깊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화재 사고라 가정한다면 불이 나기 전 그녀가 잠을 자거나 활동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분명 연기를 들여마셔 호흡기로 연기가 들어간 흔적이 폐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폐에는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여러 개의 목이 졸렸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왼쪽 머리 상단에는 출혈에 의한 혈액 응고 상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정액을 채취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범인의 지문을 제출하기 위해 1층부터 7층까지 손잡이며 엘리베이터 등 모든 지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유명인의 사망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자 조사팀을 꾸려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비는 사건 발생 전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촬영장에서 저녁 7시에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롱 씨는 6월 30일 오후 9시경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 차를 몰고 다시 나가 다음날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장롱 씨는 식당을 문 닫을 때라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녀는 뭔가 다급한 듯 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 올라갔는지 동행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아마도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2시 이후가 범행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통화한 모든 기록을 뒤져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치인, 기업인, 영화계, 유명 인사들이었는데 수십 명의 유명 인사들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최고가 외제차 2대와
고가의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스폰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자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994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한 남성이 본인이 조미비를 살해했다며 자수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리후메이라는 노숙자였는데 1993년 12월 24일 네이후고 어린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이었습니다. 조미비도 본인이 집안에 몰래 침투해 폭행한 후 살해했다며 자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경찰의 진술서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도둑질할 집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이 조미비가 사는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미비의 집 뒷문 비상탈출구가 있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허술해 범인과 현장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범인에게 살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했으나 범인은 그녀의 집 문도 열지 못할 만큼 현장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미비의 여성에서 나온 정액과 노숙자의 혈액형은 처음 경찰이 증거로 제출했을 때에는 일치했으나 검찰이 2차로 요청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만 법원은 범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살인사건과 묶어 흉악범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시킨 뒤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재조사 결과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노숙자 리후베이와 조미비의 몸에서 나왔던 남성의 정액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던 경찰관은 노숙자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진범을 잡기 위해 그녀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 30여 명의 DNA를 재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30명의 남자 중 DNA가 일치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사한 남자 중에 양치종이라는 광산 채굴업자 사장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망했던 안방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양시종의 아버지는 1919년 타이베이 탄광유한공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유명한 정치인과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때 당시 경찰이 조미비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의 유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경찰관은 양치종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95년 8월 양치종은 검찰이 요청한 유전자 검사 샘플링에 동의해 체액 검사를 하게 한 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양치종이 해외로 도주한 후 다시는 대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범인을 알고도 잡지 않았던 이 사건은 비리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미비의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올해 5살이던
렁친팅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1988년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아버지가 친팅을 양육하기로는 했지만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하기 위해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1993년 홍콩에서 태어난 친팅은 부모 이혼으로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 어머니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야는 말이 없는 게냐? 애 아빠라는 놈이 애를 싸들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쟤는 갓길 갈 테니 애는 와이프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저리란 때려 죽일라. 이 여자 어떻든 우리는 모르니까 지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죽이 되든 딸이 되든 알아서 키우겠지. 생활력이 없는 부모는 친팅을 키우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친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더 들어간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터진 집구석에도 도대체 몇 사람이 사는 거야? 동네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답답해서 미치겠네. 친팅은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유년 시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새 친팅이 성장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친팅의 아버지는 친팅이 중학생이 되고서야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 애쓸 거하고 생활비는 여기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요. 잘 좀 봐주세요.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막아 세우며 야, 애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 여기서 키우게? 아버지, 미안해요. 아이고, 사정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때 어머니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 참지 못하고 내 참다 이 말을 해야겠다. 애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조강지 쳐버리고 세장가 가서 잘 살면 그만이냐? 고통받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어른들의 고성은 친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집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친팅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본인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후 친팅은 평생을 같이 해주고 본인만 사랑해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이 지내던 친팅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야, 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덜컥 임신하면 나는 어떡하자는 건데? 누구 병신 만들 일 있어?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친팅은 남자친구에 매달려 둘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을 본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나만 이러는 거야? 애 아빠는 너라고. 아이, 지랄. 야, 솔직히 이거 누구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며. 그에 비해 그 자식 아니야? 거기서 왜 우리 부모가 나오는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부모 욕을 하냐고. 결국 친팅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키울 자신이 없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환청으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장난감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쯔쯔쯔. 우리 애기 맘마 먹을까? 조금만 기다려. 진팅은 한동안 임신했던 아이의 환상과 환청으로 힘들어하며 자해도 시도했습니다. 진팅은 이 사건으로 2번 다시는 남자를 믿거나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화이창 해운회사에서 격리로 취직하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의 충격으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 한참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터라 진팅의 몸은 상당한 뚱뚱한 체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03년 한참 인터넷 채팅이 유행이던 시절 진팅은 인터넷 채팅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26세 주원채였습니다. 진팅은 채팅하면서 본인 마음을 이해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줄 것 같은 그 남성에게 반해버렸습니다. 2번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 사람은 화두빌딩 16층의 조그만 원룸을 임대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얼마 후 자기야, 뱃속에 애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정말 신기하네.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으니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러나 2 달 후 진팅은 자연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듣고 손주 볼 생각에 너무 기뻤던 주원의 어머니는 유산 소식을 듣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던 주원의 어머니는 진팅이 유산한 이유를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게임에 미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게임만 했다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진팅은 다시 임신해보려 한의원과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며 노력해보았습니다. 진팅은 임신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과는 달리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진팅의 해운회사 동료 여직원이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가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항상 행동에 조심했습니다. 진팅도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던 터라 항상 조심했습니다. 동료 여직원 그녀의 책상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너편 책상에 있던 진팅은 그녀에게 다가와 임신하셨나 봐요? 힘들게 가졌어요. 저도 임신 4개월 됐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잘 먹어야 해요. 태아를 위해서 먹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살찐다고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임신 몇 개월이세요? 이제 4개월이에요. 진팅은 직장 동료에게 임신했을 때의 본인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진팅은 출산을 앞둔 엄마라는 카페에 회원 가입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산모들과 친해지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후 진팅은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복통을 호소하며 산부인과를 찾아간 진팅은 또다시 유산했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진팅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뱃속의 아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유지하기 위해 수건과 복대를 차고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본인의 출산을 설명하며 이거 좀 봐. 이번에 새로 찍은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이야.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육아 신청하러 왔어. 너무 푸릇해.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뚱뚱한 배가 나온 몸을 보고 주위 사람들도 그녀의 말만 듣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휴가서를 제출한 후 계획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제왕절개하는 방법과 마취하는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산모를 유인해 그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만 하면 모든 약품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슬슬 출산 앞둔 산모나 알아볼까? 9월 12일 오후 4시 41분 진팅은 맘카페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유아용품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요. 중복해서 구매한 상품이 너무 많아 나눔하고 싶어요. 9월 13일 오전 11시 글이 올라오자마자 공짜로 고가의 유아용품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4명의 산모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4명 중 1명은 여아를 임신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고 2명은 출산을 앞두지 않고 임신만 했다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명이 아들 출산을 앞두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틀 뒤에 출산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드리려는 상품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고가의 상품을 공짜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2008년 9월 16일 산모는 유아용품을 받기 위해 진팅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얼마 앞둔 아들 이야기로 두 사람은 한참 즐거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산모는 감사하다며 유아용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배가 아파요? 애가 나오려나 봐요. 잠깐 가지 말고 저하고 같이 있어주세요. 산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 두 손에 쥐었던 물건을 내려놓고 진팅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좀 눕혀주세요. 산모는 그녀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진팅은 침대 모서리에 한숨 돌리고 있던 산모를 준비해둔 전선줄로 뒤에서 목졸랐습니다. 산모가 의식을 잃자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준비해둔 수술용 칼과 마취제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아이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가 했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피바다가 된 부엌과 안방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후 구급차가 산모와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임산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은 처음 보는 사건이라며 법의학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조사 결과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올해 70세인 대만의 유명 여자 가수 바이밍밍은 지금도 라이브 공연을 할 정도로 공연에 열정인 여성입니다. 남들은 늙었다며 은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하지만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그녀에게 기자가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바이밍밍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바이밍밍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습니다. 오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항상 딸을 노래 불렀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바이밍밍은 1955년 대만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이라서 그녀의 부모는 많은 자녀를 원했고 너무 많이 낳다 보니 키울 수 없는 숫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농사일에 쓸만한 자식만 남겨놓고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얼굴이 예뻤던 셋째 딸 바이밍밍을 가장 먼저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사례금을 받으며 부모는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바이밍밍은 새로운 부모 집으로 팔려간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입양되었던 그녀의 나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엄마. 새엄마는 입양한 딸이 고향 부모를 잊지 못하고 매일 울어대자 예, 새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입양했던 부모는 바이밍밍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밍밍의 부모에게 되돌려보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밍밍은 행복하기는 했지만 가난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 허리를 다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고 어머니는 신장병으로 병원 진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식들은 모두 돈벌이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요. 아이스 깨끼. 밍밍은 아이스크림이며 과일, 신문 등 돈벌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돈 버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마냥 행복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밍밍은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면서 습관이 생겼는데 아이스크림을 팔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따라하는 취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 뭐?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줘봐. 이거 하나 사준다고 벌써 그러는 거야?甜蜜蜜 먹고 꺼져라. 얻어 터지고 기저귀 자기 전에 꺼지라. 야, 이거 화끈한 아가씨구만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면 우리 애프터 가는 거야?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예쁜 밍밍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밍밍은 라디오를 듣는 순간 안내방송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36회 신인가요 선발대회,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참가 접수는 방송국 접수 창구에서 5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운명인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1973년 밍밍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신인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단! 저 시작도 하는데 땡해요?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나 참 별 이상한 데 다 보겠네. 자, 다음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甜蜜 합격! 탈락하고 출구로 나가려던 남자 참가자는 멈춰서며 아니, 저 여자는 노래도 하는데 왜 합격이에요? 이쁘잖아. 밍밍은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예선을 거치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미모와 가창력으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TV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출연하게 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승승장구하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일본 쇼치구 필름 컴퍼니와 계약을 하며 일본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그곳에서 본인 인생을 바꾸게 되는 남자 카지하라 카즈키를 만나게 되어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카지하라는 자녀가 셋이나 딸린 이혼남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 밍밍은 임신하게 되었는데 남편 카지하라의 바람기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과 보라는 듯 노골적으로 관계하고 다녔습니다. 밍밍은 남편의 폭력과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임신 7개월 만에 일본에서 대만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남편 카지와라는 1987년 위암으로 사망하며 애타게 부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임신 상태로 돌아온 밍밍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하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출산 후 몸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노래하려고 해도 어느 곳에서도 임신한 임산부를 불러줄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기회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밍밍은 호텔에서 경력을 쌓으며 또다시 해외 공연도 다니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본 고바야시 공연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타더니 방송국에서도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5세에 대만 최고의 스타가 되며 영화, TV, 가수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유명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 되고 난 후 그녀에게 힘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돈 많은 여자 연예인이 혼자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집에 강도가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3인조 강도는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러 밍밍의 집에 들어갔는데 목걸이와 반지 등 모든 귀금속과 현금을 챙겼으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밍밍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협박해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서재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밍밍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친구에게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집안에 침입한 3인조 강도를 모두 검거했습니다. 밍밍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울타리도 높이고 보안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의 인생에 가장 뼈아픈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4월 14일 아침, 분주한 밍밍의 집은 등교하는 딸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녁에 봐. 그래. 점심 잘 챙겨 먹고 저녁에 봐. 딸 바이시안이 등교하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 유명한 국민 배수 밍밍이신가? 누구세요? 그렇지. 이거 인사가 늦었구만. 그래. 오늘 아침에 딸이 등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딸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고 잠깐 데려왔지. 순간 밍밍은 딸 시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거 뭐 재밌자고 이런 짓 하겠어? 알잖아. 다 돈 때문에 이런 거. 현금 달러로 500만 달러 준비해둬. 다시 연락 줄 테니까. 납치범들은 밍밍에게 전화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밍밍의 집에 조그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밍밍은 박스를 뜯어보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딸아이의 손가락과 딸의 나체 사진 한 장, 그리고 협박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밍밍은 경찰에 신고했고 거기 경찰서죠. 우리 딸이 납치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경찰은 밍밍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설마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를 추적하는 건 아니겠지? 약속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현금 가지고 그쪽으로 와. 애는 살아있는 건 맞아요? 애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밍밍이 매번 아이 목소리라도 들려달라는 요구를 할 때마다 그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과 기자들은 밍밍의 딸이 납치되어 납치범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기사거리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심각해졌습니다. 밍밍이 다니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나오라고 약속한 장소에도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납치범들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납치범 6인조 강도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다급해졌습니다. 야이씨, 어떡할 거야. 난 모르니까 여기서 빠질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한번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다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4월 28일 타이베이시 외진 언덕에서 딸 바이샤오엔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의 부검 결과 경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샤오엔이 사망한 지 10일이 넘었단 말이야. 납치범들이 어머니하고 협상할 때 아니야. 그럼 이미 그 딸이 사망해 있었단 말이지.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잔인한 놈들을 봤나. 시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흥정을 했구만. 이 멍자국들을 보면 이 어린 것을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구타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 납치범들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사망으로 그해 5월 밍밍은 연예계를 은퇴해 슬픔에 젖어 살았습니다. 경찰은 납치범들의 인상착의와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1997년 11월 시민의 제보로 주범인 천진성이 체포되었고 나머지 일당 5명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바이밍밍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사망한 딸에게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라며 계속해서 활동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밍밍은 팬들의 사랑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노래할 때마다 딸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범 주범 천징성과 일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9년 9월 13일) 소코빌딩 8층에 거주하고 있던 802호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분리수거의 분자도 모르고 저렇게 쓰레기를 복도에다가 마구 버리니 오물 잡냄새가 건물 전체에 진동을 하지. 쓰레기 어딨어?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남은 쓰레기 죄다 갖다 버리자고. 남편은 복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서 쓰레기 냄새치고는 유난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고. 동물 썩는 냄새지. 아니, 못 믿겠으면 당신이 나가서 803호 문틈에다 대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거야. 803호라고 했죠? 그러지 말고 집주인한테 전화하라고 합시다. 요즘 저 집에 사람도 왕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인은 집주인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아 관리가 안 돼 점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803호문을 두드렸고 한참 뒤 집안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고 속옷만 걸친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피가 묻어있는 그녀를 보고 너무 놀란 집주인과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07년 지핀핑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물건을 운송하느라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에 혈전이 생기는 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돈벌이를 못하는 아버지는 항상 본인을 자책했습니다. 야, 내가 술 떨어지지 않게 딱딱 준비해두라고 했어, 안 했어? 어? 너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전에 벌어다 주는 돈 다 어쩌고 이제 와서 이 지랄인데? 그만 좀 합시다. 애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픈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매일 그렇게 술 타령이에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못 움직인다고 나를 약올려? 에이, 너 거기 있어. 내가 1년을 그냥... 몸이 불편해 거동을 못했던 아버지는 매일 술 타령을 하며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는 항상 본인을 사랑해주고 가족만을 생각했던 자상했던 남편이었던 아버지가 저렇게 되어버리자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며 세상 사는 것이 질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어머니는 딸이 보는 앞에서 식탁 위에 수면제를 잔뜩 쏟아부으며 이것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먼저 약을 먹이고 곧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딸 지핑핑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잠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구토를 하며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수면제를 모두 토해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뒤이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깨우며 두 사람은 모두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침대 위에 걸터 앉은 어머니는 진정하며 어차피 마음먹은 거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합시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딸에게 부탁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준비해두었던 칼과 톱, 망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부터 해줄까? 그래, 엄마가 편하겠다. 그래야 아빠가 지켜보지. 지핑핑은 거동 못하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를 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본인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핑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지핑핑은 집안에 머물며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악취가 나는 803호를 조사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을 했으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여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검증에 신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학생, 저기 부모님은 그 안에... 아유, 경찰은
숨을 쉴 수 없는 악취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이요? 모두 일 나가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경찰은 현관문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악취가 난다고. 일단 여기 집 한번 조사해 봅시다. 집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화장실의 벽에 빗자국을 보고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딸 진핑핑을 취조하기로 했습니다. 취조한 결과 딸은 4일 동안 부모의 신체 42개의 부위를 절단해 비닐봉투에 나눠 담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린 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하네. 부모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뭐 반대한 거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그것도 부모를, 에? 진핑핑은 경찰의 물음에 무뚝뚝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매일 싸웠어요. 아빠가 운전하다가 병이 나서 일을 못하니까 술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그러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 수면제를 드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딸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모는 욕실에서 토막이나 살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빼고 수면제를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딸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화장실에 부모님의 혈흔이 가득하던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은 경찰의 물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진핑핑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도 싸우길래 죽여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반신불구라 돈벌이도 못하죠.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됐다고 허구한 날 질질 짜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진핑핑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아저씨, 사실은 부모님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데려다 키울 때 1살 더 올려서 오족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은 그녀의 가족사 이야기에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부모님이 데려다 키운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올해 18살 미성년자라고요. 족밥소년요. 호적에 1년 일찍 오나가는 바람에 19살인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경찰은 진핑핑의 신분증을 검사한 결과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저 장비들은 뭡니까? 딸은 본인은 어려서 처벌받지 않을 거라며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부모를 살해한 후 대형 슈퍼마트에 가서 여러 개의 과도와 망치를 구입한 후
부모의 시신을 절단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서 딸의 범행 과정과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어린 여성의 힘으로 그런 범행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핑핑이 부모를 죽이고 3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시체를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둔탁해진 칼로 더 이상 시체를 정리하지 못해 또다시 다른 도구를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힘들게 3시간 동안 더딘 칼을 가지고 밤을 새가며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호적에 일찍 올리는 바람에 18살이 된 거예요. 저기 이모하고 고모가 증인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이모와 고모 친척들은 법원이 진핑핑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원래 전성이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아마도 생활고를 겪어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벌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닌가 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핑핑의 호적이 실제로 잘못되어 1년 일찍 신고되는 바람에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다며 호적에서 1년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핑핑의 학교 친구들도 찾아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녀가 아마도 잠시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범행을 한 것 같다며 그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판결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부모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 복수를 결심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재판이 끝난다면 사형당할 텐데 사형당한다면 후회는 없습니까? 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2번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중산 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진핑핑에게 학교 친구 100명과 친척들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징역 2년을 판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판 결과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겪었던 생활고를 뒷받침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1년 5월 31일) 중국 허베이성 북서쪽에 시우연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수민은 시우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올해 31세인 그녀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큰애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4살이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의 심정을 무엇보다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하루라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네. 약국에 가봐야 하나? 심해지기 전에 다녀와야겠다. 순미는 막내 아들에게 더 이상 감기가 심해지기 전에 약국에 들려 약을 타오자고 했습니다. 너 만약 약 먹고 낫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겁을 주자 기침 나오는 입을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순미는 안방에 걸려있는 수업표를 바라보며 내일 오전은 수업이 자율학습 시켜도 되니까 일찍 다녀와야지. 순미는 남편에게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은행에 들려 막내 아들 병원에 갈 돈과 시내에 나가서 물건 살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순미는 감기에 걸린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너 안 떨어지게 엄마 꼭 잡아. 응. 순미는 시내에 나가는 길에 학교에 들려 교장에게 애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최대한 빨리 일 마치고 돌아와 볼게요.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 해서 3시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호완천 마을에서 시내는 불과 7km밖에 되지 않아 일만 보고 돌아온다면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순민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전기 공급도 약한 시골 마을이라서 보통 10시 정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시내 잠잘 곳도 없을 텐데 난 미치겠네. 안 되겠다. 내가 마을에 가봐야겠다. 남편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한참 동안 달려가던 중 마주오던 여표를 만났습니다. 형! 이 시간 어디 가요? 애엄마가 아직 안 왔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형 일단 바쁘니까 먼저 갈게. 남편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대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는 순간 형! 그러고 보니 오다가 보니까 개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내려가 볼까 하긴 했는데. 개울가? 개울 어디쯤? 그 마을 들어오다 보면 보리밭 있잖아요. 이전에 쓰다가 요즘 안 쓰는 그 공동 우물 맞은편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순민의 남편은 마치 개울가에 쓰러진 자전거가 부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한 남편은 요표가 말해준 일대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성민아, 너는 저쪽 보리밭 쪽으로 가봐. 아빠는 개울 쪽으로 가볼게. 남편은 큰아들과 어머니의 자전거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여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자전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전거는 찾았으나 정작 어머니와 막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빠는 이쪽으로 둘러볼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 네. 한참 뒤 보류밭을 뒤적거리던 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것은 폐우물이었습니다. 농사 때만 조금씩 사용했던 우물이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는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보류밭에 흩날리는 스산한 바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은 본인도 모르게 후레쉬를 우물이 있는 창고 쪽을 비춰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들은 손전등으로 창구 구석구석을 비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속을 비춰봤습니다. 후레쉬로 우물 속을 한참 동안 비춰보던 아들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조대사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우물이었습니다. 대사는 혼자 힘으로는 부인을 꺼낼 수 없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경찰은 인력을 보강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빠져있던 두 구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한 구는 막내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구는 수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빠져있던 수민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여성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씨, 이거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네.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애까지 이렇게 한 거야? 두 사람 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어. 경찰은 시신을 옮겨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모자의 폐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후 우물 속으로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그녀의 여성에서 정액을 검출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폭행 사건으로 확신하고 인근 주민 중 그 시간대에 이동했던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수민이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범인과 마주쳤을 거야. 그리고 아들까지 저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 아들이 본인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은 인근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녀가 입었던 옷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 주위에 남은 범인의 신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머리숱이 없는 이상한 청년이 마을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몽타주를 만들어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청년이라면 아마도 인근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되어 농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보한 몽타주와 비슷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있고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한 남성을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경찰은 농장 인부들을 모아두고 한 명 한 명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남성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거 피 자국 아니야? 이거 어디서 묻었어? 남성은 어리둥절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해 구치소에 넣어두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지속된 구타와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의 혈액형과는 달라 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수천 명의 몽타주와 대조하며 조사했던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용의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순민과 아들의 사건은 아무런 실적이 없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접어들어 미국산 최신식 DNA 검사를 도입해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순민의 사건도 그 당시 남아있던 범인의 정액이 보존되어 있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는 수십 차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과자들과 유사 범죄 경력이 있었던 남성들 위주로 조사해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DNA가 비슷한 한 70대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남성은 30대야 했는데 이 노인은 그 당시 50세의 나이로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드님 있으신가? 있죠. 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경찰은 노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유전자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아들의 DNA가 범인과 일치하는 것도 불일치하는 것도 아닌 일부가 일치한다는 것에 정말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에이씨, 범인인 듯 아닌 듯 아주 이거 미치겠구만.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니까 분명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이거 크단 말이야. 영감님, 혹시 조카 중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막내 아들은 10년 전에 출소해서 사고로 죽었고요. 뭐 없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죽어서 저 무덤 있죠. 순간 경찰은 그럼 무덤 파내고 조사할 게 있는데 무덤 파도 됩니까? 경찰은 막내 아들의 무덤을 파내고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일부를 떼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막내 아들은 범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25년 전 범인이 남긴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무덤을 파내고 신원을 확인한 후 손님과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석가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25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서 고생했던 수천 명의 남성들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석가주는 18세의 나이에 이미 여성폭행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구어보안 부부는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수저우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구어보안은 올해 72세로 부인 장진주 68세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노년이 되어서도 모아둔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 부부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문제였습니다. 구어보안은 딸 구어팡이 유치원을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돈벌이를 위해 상해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교육을 맡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애를 낳지 말라는 거야 뭐야? 나 어렸을 때는 내팽개치고 돈 벌러 다니면서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산다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지. 구어팡이 부모는 어린 딸이 직업도 없는 어린 남편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장인과 장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2, 3일마다 한 번씩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자식도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 키우겠습니다. 장모는 능력 없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매일 본인들을 찾아와 돌봐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를 자주 찾아봐주는 것은 고마운데 뭔가 벌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팡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 그 뒤로도 사위는 본인 집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처갓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장인 장모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딸 고팡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울며 불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글쎄 장서방이 나보고 정신 못 차린 철없는 것이라고 구박을 주잖아. 지만 사회생활에? 나도 안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니? 참아야지. 나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죽어도 저런 놈하고는 못 살아. 얼마 후 고팡은 아이를 낳자마자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이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좋지 않았던 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처갓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장모님, 비록 이혼은 했지만 외로우실 텐데 가끔 손주 한 번씩 데리고 오겠습니다. 장모는 딸 몰래 사위 집에 있는 손주를 보고 오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사위가 방문할 때마다 장모는 사위를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돌아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아이씨, 뭐야? 사위는 장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는 처갓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이게 무슨 냄새야? 사위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안방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장인과 장모는 침대 위에 살해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항저우 수안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2009년 7월 20일 항저우 경찰서에 살인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고보안 부부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으나 외부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품도 그대로 있고 외부인 지문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저 혹시 사위분 어제 어디에 계셨어요? 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방 아니면 주방이면 온통 사위분 지문뿐이라서요. 뭐 오해가 있으셨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했어요. 그런데 외부 CCTV를 보니까 그날 저녁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가시던데요. 그냥 음식 드실 것 좀 사왔어요. 그것도 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서로 같이 가서 좀 더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경찰은 사위를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알리바이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위를 조사할수록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알리바이가 확실해지자 난감해졌습니다. 반장님, 이거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사위는 주 3회 정도 항상 처갓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거나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그럼 이거 뭐야? 도둑놈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그럼 누가 또 있나?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20대라 그리고 힘을 아무리 해본다고 해도 아버지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딸이 칼로 찌르려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에이,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일단 조금 있으면 과수대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니까요.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검 결과 두 노인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고보은의 딸 고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팡은 남편과 이혼 후 너무 외로웠습니다. 맥주회사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고되고 힘든 일 때문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니마 반가. 외로움을 이겨보려 시작한 채팅에서 어느새 한 남성과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남성 장원아는 고팡보다 4살 연하였지만 고민이 많은 본인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 절대로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이 들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작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봤자 소용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행복하면 되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기 내. 우리 둘 다 한 번씩 이혼한 경험이 있으니까 2번 다시는 똑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기로 해.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당신하고 함께 할게. 그만해.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자기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조그만 광고업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며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갚는다고요.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한 중이니까 다시 전화하지 말아요. 또 돈 때문이야? 그놈들이 찾아온대? 정말 그놈의 돈 지긋지긋하다. 고팡,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나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질 수는 없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이쯤에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나.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 맹세한 거 잊었어? 잊었냐고. 2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한번 마련해 볼게. 남자친구는 괴로워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고팡은 그렇게 집을 나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달려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우리 자기 불쌍해서 어떡해. 방바닥에 주저앉은 고팡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팡은 벌떡 일어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돈 있으면 돈 좀 줘봐. 급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얘는 맨날 돈이래.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집 있잖아, 집. 집값 엄청 올랐더구만. 뭐? 얘가 미쳤어. 이게 하다 집을 팔려고? 그래, 집 팔았다 치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하다고. 고팡은 부모가 본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약국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차리던 중 고팡은 곱게 갈아놓은 수면제 가루를 밥통을 열고 골고루 뿌렸습니다. 방아, 거기서 뭐하니? 고팡은 깜짝 놀라며 하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서 생선 튀기는 것 좀 보고 있어.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고팡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밥통에 밥을 약과 함께 골고루 섞어두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아버지는 여보, 이거 밥맛이 왜 이래? 식사를 마친 부모님은 나른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안방 침대에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채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고팡은 준비해둔 칼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죽어서 유산으로 나한테 남겨주나 살아서 나한테 넘겨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당신들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팡은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칼을 힘껏 쥐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고팡은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시세가 많이 오른 이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 곧바로 팔아 돈 문제로 고생하는 남자친구에게 모두 준 뒤 행복해야 할 남자친구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겠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알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야. 방해 전 남편의 신고로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부모님 집에 도착한 고팡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고팡은 부모님의 살해 현장을 보고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녀와 새로운 남자친구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최근 남자친구의 광고점이 어려워 돈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팡의 남자친구 장치를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왜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들어간 겁니까? 제가요? 제가 어딜요?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어디 있었어요? 그날 저는 와이프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뭐요? 와이프라니? 고팡 씨가 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얼마 전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었는데요. 제가 힘들게 생활하는 걸 알고 다시 합치자고 해서 2달 전에 재혼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와이프 보고 결혼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설명을 듣고 장 씨의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2달 전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었던 경찰은 장 씨를 풀어주고 사망한 고부안의 딸 고팡의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고 그녀를 집중적으로 취조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이시더군요. 미안합니다. 당신 남자친구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귀가 좋겠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남자친구는 부인과 재혼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서 귀가 좋겠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하다니요? 제 남자친구가요? 네, 조금 전에 부인분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고팡은 남자친구가 전 부인과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까지 죽여가며 사랑을 구걸했는데 전 부인과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팡은 남자친구가 본인을 버리고 전처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범행을 후회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고팡의 쪽지문으로 범행이 발각되며 2009년 12월 27일 수저우 법원은 고팡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